과거에 우리 공군에서 운영했던 포크 중거리 미사일 천궁2의 원전 버전이죠. 우린 퇴역했는데 이게 또 그리스군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고 뭐 우크라이나군의 또 주력 중에 하나고 구형 미사일인데 지동 미사일 이것조차도 지금 막 서로 이제 가져가려고 아우성이고 그래서 이 지동 미사일은 당분간은 포화 상태로 가지 않을까 중국 발주가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는 또 신형 미사일인 천궁3를 빨리 내놔야 되고 일단 인도네시아 얘기는 접했는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역별로 제가 이제 이렇게 방송할 때 지역별로 특징들을 많이 이제 반복해서 얘기해서 좀 많이 좀 들으신 분들이 있는데 특성이 있잖아요. 이 동남아시아가 해군력을 우선시 건설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방공군 전투기나 공대함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는 전투기를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인도네시아 그 공군이라는 게 전투기 전력이 지금 100대 미만이고요. 여러 가지 구형 전투기 포함해서. 그다음에 말레이시아는 30여 대예요. 전투기 전력이.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 이 남중국 해까지 진출해서 우회로 미국과 일본을 공격하거나 호주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회로를 그쪽을 택해야 되는데 한편은 전면적인 동북아 동남아시아 전쟁으로 이어지면 중국 때문에 그러면 자기들 역할이 서방 국가니까 맡아줘야 되기 때문에 항공미사일보다는 지상 중심의 항공미사일보다는 함대공 미사일이든지 지금 말레이시아가 해공 미사일을 발주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강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그리고 전투기 전력이 사실 급한 거고 그들이 지금 우리 보람해 가지고 뭐 사내만에 했던 이유도 배경도 보면 나파를 도입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맞아요. 전투기가 좀 더 좋은 거를 없는 돈에 저리 낮은 금리에나 막 낮은 가격으로 이제 확보하려는 거 수를 쓰는 거는 맞는데 그쪽에 그 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난데없이 지대공 미사일 어느 거점을 뭐 자카르타를 방어해야 되나? 중국이 만약에 자카르타를 공습을 하나? 2차 대전 때 호주의 다윈을 공습하듯이? 그건 아닌데?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무기 체계를 무슨 무기 매니아처럼 뭐 다 이렇게 뭐 장만을 해야 되나? 수집가처럼 그런 생각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게 뭐 중동에서 잘 나가고 다들 산다고 하니까 나도 사야 되나? 뭐 이런 식의 편승하는 거. 거기에 인도네시아하고 경쟁 국가가 말레이시아거든요. 말레이시아가 인도네시아 하는 거니까 나도 이런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급하게 이 방공 미사일이 필요한 나라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보다는 어떤 그 지리적인 위치가 필리핀이 더 급합니다. 필리핀이 마닐라 북쪽이 중국 방향이고 그다음에 대만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미군하고 훈련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항공 쪽이나 해상 훈련을. 그러면은 결국에는 유사시에 양안 사태 유사시에 필리핀이 공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미군 주둔 필리핀 땅에 미군 주둔 기지를 공습할 가능성이 있죠. 미사일 탄도탄 쏜다든지 순항미사일. 그러면 그거를 자체적으로 같이 우리 한미연합 전력이 오산, 군산 이렇게 있듯이 그렇게 같이 있으면 방어를 필리핀군의 역할은 지대공 미사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필요한 나라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이 천궁2를 빨리 좀 사고 싶은데 얘기를 해야 되는 나라는 필리핀이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되게 의아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급하다고? 필리핀은 방공무기가 사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대공포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게 좀 뭔가 편승하는 좀 분위기에 편승하는 것 같다. 제대로 전투기도 장만 못하고 하다못해 해상 그 구축함, 호위함도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 아주 광대한 지역, 인도네시아 광대한 그 대형 섬들을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 이 호위함이나 구축함 숫자가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서유럽에서 발주해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숫자가 턱도 없이 모자라니까 일본 해상자에다가 이제 퇴역을 시킬 예정인 아사기리급 호위함을 뭐 주내 받네 막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또 편성한 게 베트남도 뭐 나도 주세요. 뭐 이런 식의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필리핀은 이제 아부쿠마라는 좀 더 작은 호위함을 무상으로 주기로 이제 돼 있는데 거기에 편성해서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베트남도 나도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명분은 중국이 저렇게 중국 사람들이 뭐 이렇게 민간인들이 어선들이 와서 막 무작위로 막 다 생선을 가져가니까 이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명분이 현재로서는 어떤 남중국해 그쪽 지역의 군도 같은 게 이제 분쟁은 있는데 그렇게 아주 심각한 분쟁은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게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 참 수직가인가 보다. 대통령이 말은 한번 던져보는구나. 근데 실제 실천 가능성은 그렇게 극히 뭐 없고 그래서 하여튼 뉴스를 위한 뉴스가 나오긴 해요. 근데 이거를 신뢰성이 없고 어떤 그 나라의 상황에 맞지는 않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뭐 해설을 해야 된다면은 이제 그런 배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급한 나라는 아니다. 급한 건 필리핀이다. 당분간은 이제 계속 필요하죠. 2032년까지는 계속 이게 이어질 텐데 미사일도 그렇게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다만 이제 전투기에 비교해서는 사람이 타는 전투기에 비교해서는 기간은 좀 짧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조달을 빨리 해서 공장 증설해서 물론 이제 거기에 또 이제 만들기 위한 뭐 추진체라든지 탄두라든지 뭐 유도부라든지 외형을 구성하는 그 외피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공급망이 또 잘 이어져야 되는데 그 공급망이 더 여러 나라에 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 받아서 다 통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자리에 모아서 프라모델 조립하듯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근데 전투기보다는 좀 빨라요. 근데 시간은 주문한 나라들이 갑자기 이제 폭증했기 때문에 RME를 최우선 줘야 되고
납품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우디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카타르, 그다음에 뭐 쿠웨이트, 뭐 이라크도 지금 달라고 하니까 계약을 했고요. 중동 지역으로 이제 어떤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나라한테 판매할 여력이 있을까? 어떤 수주, 발주를 우리가 받아도, 수주를 받아도 그런 부분이 걱정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기 시장이라는 게 특히 이제 지대공 미사일 시장이 있어서 이런 첨단, 대한민국의 천공2고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리즈가 팩2 젠부터 해서 뭐 팩3 이런 것들이 조달이 이제 줄을 서서 번호표를 뽑고서 계약을 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못 맞추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러우 전쟁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발사체가 날라오니까 또 상황에 따라 막아야 되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 공군에서 운영했던 지금 퇴역시켰던 호크 중거리 미사일 천공2의 저기죠. 먼저 버전이죠. 먼저 그 선배죠. 우린 퇴역했는데 이게 또 그리스군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고 뭐 그쪽 지역에 동유럽 쪽에 우크라이나군의 또 주력 중에 하나고 구형 미사일인데 지정 미사일. 근데 이것조차도 지금 막 중고 무기조차도 막 서로 이제 가져가려고 아우성이고. 그래서 이 지정 미사일은 당분간은 이게 포화 상태로 가지 않을까. 주문 발주가. 그 와중에 우리는 또 신형 미사일은 천공3를 빨리 내놔야 되고 LSM-1, LSM-2도 빨리 내놔야 되는 좀 시급성, 다급한 것도 있고 우리 자신도 급하고 두 번째는 이제 또 적어도 방공망, LAMD도 빨리 실전 배치돼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개발 끝내서 나와야 되는 미사일조차도 2029년 지나야만 2030년, 31년 이게 다 시간 싸움이에요. 그 사이에 뭐 어떤 일이 터지지 말아야 돼. 일어나면 안 돼 우리도. 그래서 항상 뭐 과거에 50년 동안 그랬듯이 어떤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어떤 그 전에 전쟁 나지 말아야 되는 조급한 그러니까 다급한 상황을 맞지 않게 해서 어떤 그런 좀 조마조마한 게 있죠. 조마조마한 게 지금 계속 존재하고 또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지대공 미사일도 이제 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배치하기 바빠요. 다 무조건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전차보다는 이런 미사일이 대탄도탄 미사일이 더 우리가 한 발에도 더 필요하고 부대도 더 증편해야 되고 증설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트렌드가 불과 러우 전쟁 발발한 2022년 2월 24일 이후에 트렌드가 또 이란전 중동전이라서 또 바뀌고 있고 그럼 또 그걸로 끝나느냐 인도 파키스탄의 공중전을 보니까 이 공대공 미사일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미티어라는 미사일을 발주를 했는데 너무 비싸고 그래서 국산 미사일을 개발을 돌입했는데 현재로서는 모형만 존재하고 그게 또 나오려면 2032년 빨라야 서둘러서 훗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중요하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단거리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상 공격 북한의 정밀 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국산 장거리 공대지2라는 미사일도 이제서 똑같이 개발을 시작했어요. 모형만 있어 모형만. 전시 모형, 어떤 행사에서 보여주는 모형. 그 지대공 미사일뿐만 아니라 각종 다종다양한 미사일의 국산화가 지금 상당히 시급한데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 과제가. 그래서 이게 수출도 중요하지만은 한국군에 배치하는 것도 지금 이게 마음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 근데 그동안 뭐 했냐? 그러면 아주 하드웨어 측면에서 전차, 장갑차 이건 어느 정도 이뤄냈죠. 10년 사이에 2014년 이래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게 국산 정밀 유도 미사일이나 무기도 폭탄들. 그다음에 국산 전투기, 그러니까 경공격기인 F-52 아니라 KF-21이 또 실전 배치를 110대를 하려면 이제 시작을 이제 어떤 선상에서 이렇게 딱 뛰기 전에 마라톤에서 뛰기 전에 그럼 이제 9월달 되면은 한 발짝 두 발짝 디딘 거야. 야 서 있어. 그러면 또 20대 40대 하면은 이제 120대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 완성되는 게 2032년이고. 그래서 이런 신무기 체계 수출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내수도 지금 또 새롭게 충족을 시켜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직접 관련되는 게 방산업체가 이제 서로 수출을 해서 뭐 잘 이익을 내느냐. 그래서 그 부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방부하고 계약, 방사청을 통해서 계약을 또 따냈느냐도 중요한 거에서 이게 주식시장이 다 연부가 연결이 돼 있죠. 그게. 그런 주식시장의 무기 수출과 국내 내수, 그다음에 신무기 개발도 연결돼 있고. 이게 러우 전쟁 터지자마자 유튜브에서 이게 제가 이제 경험을 하는 건데 방산 주식이 이렇게 중요한 게 이런 거였구나. 이 5년 동안에 현상이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2022년 전에는 이렇게 유튜브 저 안 했었어요. 잠깐 한 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중요하다는 걸 요즘에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대공 미사일을 시작해서 수출에 대해서 시작해서 국내 주식 시장의 방산업체에 대한 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폴란드가 2022년 5월 달에 급히 달려와서 1차 급한 계약을 이제 우리 군에 육군에 공군에 납품한 무기를 먼저 빼돌려서 달라 해서 계약을 할게 그 조건을 했던 게 9월 달에 22년 9월 달.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게 이 분야가 저를 포함해서 이제 막 바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급한 대로 이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돌파를 그 해당될 지역을 돌파해서
폴란드 국경까지 올 거를 걱정한 게 그 당시에는. 근데 다행히도 우크라이나군이 서방 측 입장에서는 잘 막아내고 있고 지금 현재 2026년 6월 현재는 모스크바까지 향해서 드론을 뭐 엄청 날리면서 괴롭히고 거꾸로 괴롭히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회복을 못해도 이쪽 지역에 뭐 돈바스라든지 이쪽 지역에 회복을 못해도 모스크바에서 막 계속 겁을 주는 거를 역전을 시킨 게 5년 만에.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폴란드 K방산이 이제 거기서 터진 건데 1차 분들은 다 급하게 가져갔죠. 전차 K2 전차 180대에다가 전투기는 원래 우리 공군에 납품하는 TA-50 블록 2. 근데 이게 사실 뭐 차이점은 없어요. 내부 시스템만 몇 개 바꾸면 되니까. 그걸 또 12주 먼저 줬고. 그렇게 해서 1차 계약에서 우리가 신뢰성을 이제 얻어냈죠. 한국은 자기가 사용할 북한을 대비해서 사용할 무기도 먼저 주는구나. 이 나라 진짜 신뢰성이 간다. 좋은 나라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납품 조건이라든지 계약 기간이라든지 돈 조달 문제가 있지만은 2차 계약을 해줄게 해서 2차 계약까지는 이제 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옵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최대 뭐 1000대 뭐 이렇게까지 발주할 거야. 그 남아 있는데 그래서 3차와 4차 계약이 남아 있어요. 근데 역시 폴란드도 방산 그거를 과거 냉전 시절부터 뭐 훈련기라든지 아니면 지상군 전차를 면허 생산을 소련치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야포라든지 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다시 과거의 어떤 영광을 좀 살리고 싶고 이번 기회를 거꾸로 뒤집어서 한국을 통해서 새로운 무기 체계를 과거에는 소련제를 이제 했다면은 뭐 그걸 이제 개량을 해서 모방 생산한다든지 이제는 기술을 전적으로 한국을 대한민국한테 받아서 이거를 유럽화 시켜서 동유럽화 시켜서 최소한 동유럽 국가들한테 팔아먹자. 그러면 한국한테 기술을 다 받아야 된다. 조립하는 방법이라든지 공장을 만들면은. 그래서 현 단계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응하에 따라서 특히 K2 전차가 그렇고 K9 자주포 분야가 지상군 무기 체계로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를 기술 노하우를 다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3차 계약이 이제 맺을 거예요. 조만간 올 하반기에 3차 계약이 뭐 생길 것도 같아요. 뭐 전차라든지 자주포가. 근데 4차는 지금 장담 못 하고 왜냐하면 또 그걸 견제하는 세력들이 폴란드에도 있고 유럽에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차 계약까지는 우리가 현지화 시키는 거죠. K2 전차나 K9 자주포를 현지화, 유럽 버전 이렇게 해서 넘겨주면은 3차 계약까지는 안전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현지화, 유럽화 시키는 거예요. 폴란드화 시켜서 그들이 직접 또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 버전을. 폴란드 버전을 루마니아 버전을 개조해서 또 팔아먹고 루마니아도 직도입, 한국을 상대해서 직도입보다는 그 바로 위에 붙어있는 루마니아 위에 붙어있는 폴란드 물건을 받아서 뭐 서로 친분도 다지고 서로 이제 나눠 먹는 것도 있고 아니면 부품 공장도 같이 만든다든지 한쪽에서는 이걸 담당하면 또 폴란드 저걸 담당 서로 수합을 해서 부품을 조달한다든지 서로의 방산업체, 중소업체를 서로 이제 육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현지화를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PL 버전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전차를 예를 들면 자주포나 R5 버전, 루마니아 R5 버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현지화 시키는 게 지금 방향입니다.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앞으로 4차 계약까지 가기까지는 지금 1차나 2차에서 얻었던 수익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럼에도 이게 큰 K방산의 아주 든든한 대들보가 된다는 거죠. 현재 K방산은 주된 그 나라는 폴란드입니다. 그리고 해군 함정 분야에서는 뭐 필리핀이 좀 우리가 독식을 많이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페루도 좀 그런 편이고 그래서 그러한 나라들이 그렇게 많이 확산된 건 아니고 과거에 비교해서 10년대에 비교해서 아주 뭐 전례 없는 뭐 성장을 한 거는 맞는데 이것을 가지고 배가 부른 건 아니고 더 나가야 되고 2030년대에는 더 2단계로 올라가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이제 시작된 거다. 이제 불과 뭐 정확히는 이제 5년 된 거다. 5년 차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실 유럽 시장이라는 게 그 주된 세력은 탈냉전 1991년에 탈냉전 한 이후에도 서유럽이 상당히 그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는데 그 이후에 1992년부터 이게 탈냉전이지만 또 2001년도에 대테레 전쟁이 또 발생하고 그러면서 서유럽의 방산 그 체계나 무기 종류가 가변, 경무장, 뭐 장갑차라든지 그다음에 헬기, 기동 헬기 이쪽으로 특화가 됩니다. 뭐 소총 분야라든지 막 방탄 헬멧, 방탄복 일종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봤듯이 이제 그런 쪽으로 특화돼서 20년을 잘 해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헤비급 중무장인 냉전 시절 때 89년까지 냉전 시절 때의 중무장이 소홀히 해줘. 돈이 안 되니까. 그리고 미국이 주로 발주를 대테러 전쟁을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심으로 유럽산을 많이 선호했고 하다못해 대전차 로켓포, 스웨덴제 이런 거를 많이 즉각적으로 사주고 하니까 그런 경량 무장에 집중된 방산이 상당히 이제 나름대로 그도 호황을 누렸는데 전면전, 정규전이 우크라이나 터지니까 이게 이제 좀 놀랬죠. 그리고 지금까지 긴장이 이어지고 있고. 근데 우리는 그 시간에 우리가 1990년대 잘 이어왔지만 방산 그 기틀을 그리고 2000년대 본격적으로 이제 자국산 우리 국산 그 플랫폼들이 디자인이 완성이 됐고 해서 우리 한국군에 납품되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진입을 빨리 하고 있었던 게 2014년도에 시작이에요. 그래서 2016, 17년까지 F-80도 우리 공군에다 납품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폴란드 하여튼 북유럽 국가들이 특히 자주포를 지켜봐서 그게 수출 다 이어진 거고 2016년부터. 근데 그거를 지켜보는 서유럽 국가들은 안 입고 게 봤었고 자기들이 살 생각도 없고 자국산 모델도 있다. 아이 저가진 거 이러면서 이제 견제를 많이 해왔는데 러우 전쟁을 통해서 본격적인 경쟁과 유럽에 그냥 넓게 유럽에 진출한 최초의 뭐 아시아 국가의 전차 자주포가 돼버리니까 상당히 이게 지금 획기적인 일이죠. 우리한테 그들한테 상당히 놀랄 일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도 이번 다음 주에 유로사토리 파리에서 유로사토리라는 지상군 무기 체계 전 세계 에어쇼 같이 큰 행사가 이제 있는데 거기서도 상당히 방어막을 칠 거예요.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전시에 참여를 하니까 현대 이하도 가고 그래서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유럽의 업체, 지상군 무기 체계 업체가 독일이나 프랑스 중심으로 상당한 제품을 곧 나오지도 않은 물건을 컨셉 개념으로 그런 식의 신 제품을 많이 내놓으면서 견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유럽하고 서유럽하고 협력을 한다는 거는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서로 탐색전은 있죠. 특히 이 서유럽 측면에서는 이 대한민국의 방산이 얘네들이 정말 어느 정도 수준이야.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력도 언젠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탐색전은 아마 이번 유로사토리에서도 있을 거예요. 서로 뭐 호호하하 만나면서 뭐 반갑다 하면서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인사를 하지만은 회의실 들어가서는 그래서 면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들 입장에서의 탐색전이라는 거. 우리는 털리고 올 수밖에 없고 뭐 하나라도 많이 실수해가지고. 그래서 우리한테 이익은 유로사토리에 가도 큰 이익은 없다는 거. 어차피 정해진 시장은 폴란드 시장은 이미 확정이 돼 있는데 그것도 장담할 수 있는 거는 3차 계약까지는 어느 정도 장담할 수 있는데 4차 계약까지 마무리가 안 될 것 같고 걔네들이 서유럽의 방산업체 견제가 더 심해지면은 그래서 아직도 그거는 작년부터 얘기했던 서유럽 방산업체 견제는 지속되고 갈 수밖에 없고 물론 예외는 있었죠. 스페인이 자주포를 선정한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이 나토 국가의 후방 국가라서 무기를 유사시에 대줘야 되기 때문에 공급을 그러니까 독일 중심으로 이태리나 그런 창고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주를 한 것 같은데 급하니까 스페인은 예라고 하지만은 또 이게 폴란드하고의 연계된 건 또 아니고 우크라이나나 무기를 또 지금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전쟁 지속에 대한 그래서 별개로 스페인 예외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경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게 그다음에 두 번째 미국은 자기들 어떤 전 세계 좀 탑 클래스의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도 자부심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이 지상군 무기 체계가 뭐 미국에 채택되기는 당장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 다만 자기들이 이제 우리를 시켜서 혼자 고생하면서 만들게 했던 유도 로켓이 있어요. 이게 2011년도부터 미국하고 하다가 손을 떼고 돈이 그쪽에 쓰기 싫으니까 우리한테 혼자 개발해보라고 해서 그런 탄약 개념, 유도 로켓도 탄약 개념으로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이제 좀 발주를 할 가능성이 있고 이건 지극히 자기들의 범주 내에서 상당히 장막을 이렇게 그 높이 가드라인 높이 쳐놓는데 좀 그 틈새에서 좀 필요한 거는 사주면서도 전면적인 어떤 협력은 아니라는 거. 그동안에 제가 이제 많이 주장을 했던 게 마스크가 미국 가서 뭐 건조를 한다? 이미 하원에서 반대했잖아요. 통과를 안 시켰잖아요. 거부했잖아요. 그건 전부터 제가 얘기했어요. 미국에서 건조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근데 MRO 분야는 특히 칠함대, 일본에 주도하는 칠함대에 관련된 지원함, 보급함은 MRO는 당연히 지들이 아쉽고 문제가 없고 보안 측면에서 좀 단계가 낮고 해서 우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진중공업에다 맡게 HG 한진중공업에 맡겨 보니까 이게 다 사방 팔방에 맞게 다 터져 있거든요. 그 부산 시내에서 배가 노출됐다고 해서 보안 문제를 제기한 적도 있었고 지원함 보급함인데 그 정도로 미국이 까다로운 나라예요. 당분간은 우리가 2단계, 3단계로 올라가면 이제 좀 가능성은 높아지는데 현재 그 방산 1단계 성공 가지고는 미국이 자기들의 동맹이나 우방인데 하위 국가들 거기에 무기 조달을 내가 다 뭐 전차를 다 보급을 못하고 전투기를 다 못하니까 그 비어있는 부분은 동맹국인 좋은 말로 동맹국인 무기를 갖다 넣으면은 표준화 정도의 어떤 탄약 호환성은 이제 있으니까 그걸 메꿔서 일단 불량 국가들을 방어하는 데는 급한 데로 이제 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K방산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동원이 된 거고 폴란드도 마찬가지고 이게 워낙 뭐 K방산을 독자적으로 다 개척해서 들어간 것처럼 얘기하는데 한편에는 이제 미국의 양보와 함께 미국의 어떤 저기죠 이 소개를 하는 것도 있죠. 이게 내가 M1 에이브럼스 전차를 숫자를 팔아서 되는 게 아니라 모자란다. 폴란드가 아우성이다. 독일이 제대로 조달 못한다. 독일의 역할은 따로 있다. 이걸 누가 메꿀 것인가? 그럼 무기를 아주 원활하게 헤비급 무기를 생산한다라는 대테러 전쟁 기간 중에 그러면 대한민국이죠. 그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한미 연합 전력이기 때문에 전차 뭐 포탄이라든지 자주포 포탄도 다 규격화 시켰기 때문에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안성맞춤으로 그렇게 해서 K방산이 폴란드 중심으로 터진 거거든요. 필리핀도 배후에 보면은 해군 전력 지금 증강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나라 자기들 수준에 맞게 계속 이렇게 늘려나가고 있는데 전투기도 마찬가지고 경전투기도. 일단 미국이
이걸 지원을 해야 돼요. 허용도 해야 돼. 뭐냐? F-35 엔진은 미국제거든. 필리핀군의 수준에 맞게 운용할 수 있는 건 LM-2500 가스터빈 엔진. 그거 미국제거든. 뭐 영국 중심의 MT-30을 갖다 쓰기에는 아직은 단계가 발전된 게 습득하고 교육 훈련 단계가 그 단계까지 가 있지 않고 우리나라는 하고 있는데 MT-30으로 예를 들어서 LM-2500 중심으로 미국제를 사서 늘려면 그것도 미국 정부의 다 승인 따라야 되고. 그러니까 그 안에 미국제 힙 중에 전반적인 플랫폼은 한국 거지만은 안에 요소는 일반적으로 얘기해. 미국제 무기도 들어가 있다. 엔진 중심이지만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무장도 일부도 그렇고. 그래서 혼자 이거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과거에 미국과 나토 제국, 서유럽 중심의 나토, 호주, 일본하고 협력했던 거에 우리가 이제 올라간 거지. 그동안 뭐 올라가지 못했는데 2014년도 이래로 2020년에 와서 이제 확 올라가서 그런 수출 시장에 있어서 동참해서 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같이 막아야 되는 무기 조달을 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번에 러시아가 얘기했어요. 확실하게. 폴란드에 무기 파는 것도 불편하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주지 마라 하면서 한 발짝 더 말을 한 게 폴란드의 무기 계속 수출. 그래서 걱정되는 게 야, 이렇게 러시아가 우리하고 계속 경제 건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폴란드 수출하지 말라면은 3차 계약 될까? 4차 계약 될까? 그거를 좀 완화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3차 계약은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4차 계약은 장담할 수 없다. 보장할 수 없다. 2030년대에 완성하는 4차 계약은 이건 불안하다. 드디어 러시아가 견제가 들어왔다. 왜냐하면 팔지 마라. 결국엔 자기를 칠 수 있는 물건이니까. 우크라이나 거쳐서. 두 번째, 중국이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끈끈해지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시진핑이 이제 김정은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포괄적인 군사 협력을 또 얘기했고 넓게 서로 이제 인적 교류부터 하겠다. 그런 측면을 보면은 이게 결국 이어지고 지금 헛소문 난 것 중에서 말도 안 되는 것 중에서 뭐 대만이 K방산 물건을 뭐 탐을 내는데 판다 산다 뭐 이런 허위 내용이 유튜브에 떠들었어요. 지금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근데 그건 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거는 역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혹시나 일본이 지금 막 그렇게 막 풀어 제껴서 막 무상으로 주듯이 중고 무기를 혹시나 이게 대만을 쳐들어 준비를 하는 걸 다 노출 완전하게 지금 27년대 완성되면은 미국의 어떤 동료에 의해서 대만의 한국산 무기가 뭔가 일부가 들어갈까? 이거를 이제 겁내 중국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결국 뒤에는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의 어떤 그 K방산 진짜 견제하는 게 존재가 이제 하고 있는 거 슬금슬금 나타나는 거고. 작년까지만 해도 뭐 최근까지는 이제 서유럽의 방산업체가 견제한 건데 더 나아서 러시아가 또 견제를 하고 시작을 했다는 거. 그런 측면을 면밀하게 보다 보면은 저는 이제 그쪽 군사 분야니까 다 하나씩 체크해 보면은 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내피셜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증거를 가지고 기사들을 접하고 근데 우려했던 게 현실로 이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뭐 하와이 진주반에 미 해군이 도착해서 캐나다 해군 잠수함 승조원 일부가 여객기를 타고 이제 하와이를 입국을 했겠죠. 거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승선을 시키죠. 그래서 맛을 봐라. 이 잠수함이 이렇게 좋은 거다. 벌써 절반을 건너왔다. 태평양을 절반을 건너왔으니 문제 없는 거 봤잖냐. 이렇게 왔잖냐. 그러면은 나머지 캐나다를 향해서 같이 가보자. 그리고 안에서 생활을 해봐라. 먹고 자고 뭐 화장실도 가고 이빨도 닦고 그다음에 센서의 어떤 시스템 이런 무기 통제하는 시스템이나 어떤 항해하는 수중 항해나 수상 항해에 대한 시스템을 직접 확인을 해라. 이렇게 좋은 거다. 따끈따끈한 신상이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3,000톤대의 재래식 잠수함은 대표적으로 일본하고 대한민국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신생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잠수함 국가 건조국에서는 그래서 아주 최신 그 성능을 많이 적용을 했고 그래서 성능이 우수하고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승선시킨 것과 같이 항해를 하는 거다. 그런 거를 이제 주된 목적이고 이게 이제 해군 소유인데 현재로서는 업체가 만들어서 업체게 아니고 해군 소유이기 때문에 승인이 해군 자체 승인도 있어야 되고 합참이라든지 작전 전력에서 빼야 되니까 훈련 비슷하게 내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방위사업청이 이제 건의를 해가지고 국방부가 이제 그거를 승인을 해서 해군이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 그 자체 건너왔다는 자체가 상당히 대단한 거고 거기서 뭐 일하는 뭐 이 함정이라는 게 수상 전투함도 이지스함도 제가 타봤는데 특별한 건 없어요. 그 실내 공간 내가 잠잘 수 있는 공간이 배정되는 게 침대가 좀 넓냐,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있느냐 이런 정도의 생활 형태이기 때문에 잠수함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뭐 이렇게 특별히 얘기할 건 없다 보고 그러면 이제 캐나다 가서 다 내려주고 또 훈련도 같이 하고 해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다 반대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전례 없는 장거리 항해, 수중 항해든 수상이든 겸해서 왔다 갔다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그 자체로 하면은 이제 어떤 특정 부분이 고장 나서 들어와요. 이게 사용을 하다 보면 무리해서 사용한 거기 때문에 저는 걱정되는 게 그 무리해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K방산 이바지해서 해군이 적극 동참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고장난 부분 그러면 들어오면은 또다시 거기에 어떤 결부돼서 작전에 투입할 수 없는 한반도 연안에 소위 동해나 남해 쪽에 투입할 수 없고 바로 하나오션에 정비창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가서 좀 손보고 나와야 되는 어디 고장난 특정 부분을 안에서 좀 수리나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뭐 이게 아예 절개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내부 시스템을 좀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대단한 결정을 했고
하여튼 대단한 항해를 했다. 저는 거기에 의미를 이제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캐나다 승조원들 뭐 여자도 같이 승선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또 보고라는 게 이 백인들 주로 백인들이죠. 대부분 뭐 이제 황인종도 있지만 보고서를 쓸 때 과연 이 사람이 캐나다 해상군 자체에서 어느 쪽에 자기가 친한지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연결돼서 독일 측하고 친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알게 모르게 그 사람들이 따라서 보고서가 조금 달리 나갈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가는 게 그래서 그런 측면이 오히려 더 걱정이 되죠.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뭐 에피소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고서를 제대로 정직하게 잘 써주느냐 우리한테 유리하게 그런 부분이 이제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세세하게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자기들이 입단속을 스스로 또 하거나 말을 또 안 하니까 다 이렇게 해서 보고서 넘기는 거니까 디지털에서 넘기거나 독일 잠수함은 유리하게 갈 수도 있고 단 0.1점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태웠다는 게 중요한 거는 뭐 그렇게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건너갔다는 건 중요하고 좀 다르게 좀 보고 있습니다. 조선업보다는 조선업에 대한 부자보다는 일반 경제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 중심 우리한테 많이 뜯어가야 되겠다. 독일도 또 자동차 강국이니까 공통점이 있어서 양쪽 다 뜯어서 공장 설치를 뭐 유도를 하면은 뭐 미국 스타일은 따로 있지만은 또 캐나다 스타일대로 자기 국가 경제의 어떤 동력원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걸 많이 받아내면 소위 일반적으로 옛날엔 절충교육이라고 했는데 그건 기술 쪽이고 그런 산업 쪽에 협력을 하면 산업협력 그렇게 해서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 잠수함 그것에 12쪽 사주면서 뭐 전투기처럼 뭐 200대 300대 사는 것도 아니고 12쪽 그것도 나눠가지고 뭐 6쪽 아니면 더 돈을 쫄리면은 그러니까 저희 국가 전력 사업을 해야 되니까 진행을 하더라도 쫄리면은 4척 해서 4, 3, 12로 갈 수 있어요. 지금 그게 다 확정된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유혹하고 독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최소한 6척을 일단 사업을 하면은 이게 더 나가서는 대한민국의 3척, 독일의 3척 이렇게 줄 수 있다. 다 이게 흘리잖아 언론에. 그러니까 사업에 계속 참여해서 남아있어라. 경쟁해라. 근데 이게 전통적으로 나토 국가들을 보면은 특히 뭐 영국이 그랬는데 앵글로색슨 국가들 뭐 호주도 그렇고 사실 옛날에 뉴질랜드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무기 조달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유럽과 미국 중심의 무기 조달을 했는데 옛날에도 이런 식으로 유혹해가지고 사업을 또 가다가 쓰고 뭐 조건 까다롭게 하고 해가지고 소위 5국가인데 영어로 쓰는 5국가잖아요. 미국 그다음에 영국이 있고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인데 얘네들이 그 장난을 많이 쳤던 과거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발제가 됐을 때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닌 뭐 좀 힘들어 했어요. 뭐 되면 좋지. 근데 저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꺼번에 12척 갈 것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호위함 건조하듯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의 4척, 배치 1, 배치 2에 4척, 배치 3에 4척. 배치 1은 뭐 일단 대서양 방면 배치 2는 태평양 방면, 배치 3는 북극 쪽 방면. 그러니까 상당히 장기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부수적으로 MRO, 후속 군수지원 정비 이런 게 돈이 될 것이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뭐 길게 롱텀으로 가서 될까? 좀 오히려 뭐 별로 이렇게 유망하지 않은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잠수함 사업은 되면 좋은데 일단 우리가 대한민국 잠수함이 우리가 직접 설계 건조한 잠수함이 과거에 209나 224 같이 면허 생산한 거 말고 이거에 있어서 어떤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이걸 사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걸 보고서 하나의 표준치로서 잠수함 이 12쪽 사업에 대해서는 그 자체의 어떤 실익은 뭐 이렇게 너무 탐내면 안 되고 다른 나라 그게 뭐 사우디아라비아든 이제 예를 들어서 아랍에미리트든 이런 나라에 이제 수출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거죠. 다른 2차, 3차 뭐 남미 시장도 좀 있고 앞으로 좀 가면 갈수록 그다음에 필리핀 해군은 이제 사실 뭐 한 2,000톤급을 원하니까 그거는 좀 더 규모가 작은 잠수함이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의 방산 수출 현재로서는 된 게 없기 때문에 실제 우리한테 이익을 많이 주는 거는 우리 대상 국가 중에서 폴란드는 당연하고요. 나머지 나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골고루 항공 분야라든지 해상 분야 이런 데서 이익을 주는 나라는 제일 가까운 지역에 가까운 필리핀이에요. 필리핀이 사실 우리한테 아직은 상당히 효자 국가고 방산에 있어서 우리한테 밀착돼 있고 딴 데 눈을 그렇게 많이 돌리는 편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캐나다 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결론을 났으면 좋겠는데 얘네들이 6월 말까지라고 또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백인 국가들은 그렇게 서둘러서 안 해요. 사업을. 피를 말리듯이 뭐 세월호 내월호 하는 것도 있어요. 자기 회계연대 마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은 7월 달 되면은 백인 국가들의 특징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배우고 있는 시스템들인데 우리도 뭐 놀자 땡카땡카 놀자 하면서 우리도 뭐 월차 쓰고 뭐 이렇게 휴가를 많이 주는데 다 백인 문화들 그 국가의 문화인데 서유럽이나 미국에 결국 휴가를 가요 7월 달에 그리고 휴가 마무리가 되는 게 부서별로 다 합해서 끝나는 게 8월 말이에요. 그래서 7, 8월 달은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6월 달에 결정이 안 나면은 마지막 주에 그러면 9월 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월 달에 어떻게 뭐 서둘러서 해줘도 9월 달 가야 되는. 그래서 제가 지금 긴가민가한 거는 6월 달에 안 날 것 같은데
쟤들이 저렇게 장난질을 한 게 제가 살아오면서 옛날에는 다 지면이었어요. 전문지들 해외 영어로 된 거를 이제 매번 입수해서 보면은 거기 기사를 보면은 다 이런 것들 사업을 바로 결정 안 하고 했다가 뒤엎는 거. 그 장난질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저 사람들이 주장한 대로 난 6월 달이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려야 될 시간이 있지 않을까. 이번 여름을 또 서로 놀다가 시간 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결정을 기다려야 되는. 그러면 또 여유를 부립니다. 아, 이제 돌아와서 책상 정리하고 컴퓨터 뭐 다시 부팅하고 뭐 이런 식의 말장난 하면은 이제 10월 달 되는 거죠. 근데 또 위에 행정부에서 예산 배정하거나 이런 절차를 또 많이 따지고 서류를 본 걸 또 보고 아니면 이걸 또 하고 다시 보고해 뭐가 빠졌어 이러다 내부적인 아주 단순한 그런 시행착오 겪으면은 12월 달까지 갈 수도 있고. 그냥 좋게 얘기해서 올해 안에 결정 나겠지 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캐나다 잠수함은 어떤 주식 분야, 우리 국내 주식 분야에서 하나오션이나 하나 이제 에어로스페이스를 향해서 부응을 많이 해주기 위해서 어떤 경제 TV에서도 많이 좀 뻥튀기 뉴스, 알맹이 없는 뉴스를 많이 내놓는데 제가 그런 게 싫어서 지금 아주 샅샅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절차라는 게 이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경제 TV에서 말하는 대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지금 또 지루한 이란전만큼 지루하게 할 수도 있다. 이란 공습전이 2월 28일 날 시작됐습니다. 이거는 그 전까지 얘기해요. 근데 2월 28일부터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가 특히 집중적으로 지금 처맞고 있잖아요. 드론, 값싼 드론에. 근데 피해가 예상보다 크고 지긋지긋한 거고 그러면 사회 불안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전투기를 동원해서 아랍에미리트가 전투기 전력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전투기가 80대 이상이니까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카타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딱 보십시오. 방어용은 지대공 미사일이나 대공포가 필요한 거고 빨리 뭐 탄이나 뭐 플랫폼은 도입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공습전을 해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가 이게 20년 전에 장만한 전투기들이에요. F-16 블록 60이라든지 프랑스제 미라지 2000-5라든지 그러면 이거를 교체를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미국제 전투기 하나하고 프랑스 전투기 하나가 두 가지 종류에서 하나는 이미 라팔 전투기를 발주해서 지금 빨리 보내라고 인수를 이제 받기 직전인데 1호기부터 그러면 나머지 미국제 F-16을 뭔가 신형 전투기로 대체해야 되고 그 후보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KF-21이고 보람에 그러면 이 국방력에 자기들이 생존하고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선순위는 대공무기, 지대공 미사일이나 대공포, 그다음에 엔티드론 무기들, 전자장비라든지 또 두 번째는 전투기. 어떻게 더 조달을 더 아주 최신 전투기를 조달해서 공격 비공식 작전을 또 해야 되니까. 잠수함은 필요는 한데 지금 아랍에미리트 해군이라든지 사우디 해군의 존재감은 현재 없습니다. 거기에 뛰어들어서 미국하고 동참해서 작전을 못해요. 더 처맞을까 봐. 그래서 해군의 존재가 없는데 평상시 2월 28일 이전에는 주변 후티 반군의 어떤 그 난동을 보고서 준동을 보고서 이게 잠수함에서 어떻게 좀 잠수함을 저쪽에 홍해 바깥쪽으로 인도양 측면에서 동원해서 감시를 최소한 그쪽으로 진입해서 감시를 한다든지 홍해 쪽보다는 인도양 쪽에서 아니면 더 나가서 후티 반군이 좀 더 준동이 심해지면은 뭐 미사일 좀 쏴가지고 좀 타격을 가려면 수중에서 발사하는 게 유리하고 좀 알아보니까 대한민국 제품이 이 장보고 3 배치 1부터 수직 발사가 탄도탄 500kg짜리 이게 지금 장비가 된 아주 특이한 잠수함이기 때문에 관심을 상당히 이제 표출한 거고 덩달아 사우디 군이 뭐 장비를 산다면은 또 아랍에미리트가 또 쫓아오고 아랍에미리트가 뭘 장비 산다면 전투기나 그럼 또 사우디가 쫓아서 사고 지금 그게 이제 청국도가 이제 그랬던 경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6월 현재로서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언젠가 사긴 사는데 우리가 유력한 후보고 근데 지금은 지대공 미사일 분야 전투기가 더 급합니다. 그러니까 집중 투자를 해야 돼요. 왜냐면 계속 날라 들어오니까. 무슨 날파리도 아니고 막 폭탄을 안고도 날아다니까 옛날에 과거에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 V1 순항 미사일 같은 로켓 쐈고 런던을 향해서 그다음에 V2 탄도탄을 쐈기 때문에 그게 이미 역사적으로 처음부터 1940년대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그 막는 거는 그 당시에도 전투기가 올라가서 막았었고 근데 물론 이제 V2는 막지 못했지만 V1은 전투기가 올라서 격추했던 그런 역사적인 측면도 보면은 이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의 지금 우선순위는 거의 잠수함이 아니다. 후순위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이 전차를 또 혁신을 해야 된다고 이제 과제가 나왔는데 결국 지금 다 쑥 들어갔어요. 전차 분야도 쑥 들어가서 사긴 사야 되는데 나중에 전쟁이 이제 가라앉으면 그건 지상전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잠수함은 좀 당분간 조용할 것이다. 그쪽에 중동 지역의 잠수함 사업은 지금은 오로지 캐나다에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독일 해군이 기본적인 그 212급은 가지고 있어요. 20년 전에 이제 장만을 했는데 이태리하고 같이. 근데 그거를 독일의 해군의 우선순위는 잠수함보다는 이 패전국이기 때문에 그 잔재가 남아있어서 미국의 눈치도 보고 러시아의 눈치를 좀 보는 게 있어요. 자기가 드러내놓고 얘기는 하는 것도 없고 언론에서 얘기는 안 하는데 자기 검열에 의해서 잠수함은 유보트로 이름을 날린 나라이기 때문에 잠수함은 기본적인 나토군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전력만 갖고 있는 거고 이태리군도 좀 그런 편인데 우선순위가 이제 수상전투함, 호위함, 그것도 이지스급의 호위함을 빨리 확보를 해서 탄도탄 나누는 방어전, 공격전이 아닌 방어전을 나토군의 일원으로서 좀 그 발트해 그쪽에 러시아를
접하고 있는 발트해에서 막아줘야 되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독일 해군은 지금 수상 전투함은 이제 120 시리즈가 있어요. 뭐 120 시리즈든지 시리즈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 점점 커지고 있죠. 일본도 좀 그런 편인데 이지스급 그쪽으로. 그래서 우선순위 배정은 글로 하고 있고 1, 2의 개량령을 나중에 이제 도입하는 걸로. 그래서 설계도는 있어도 완성된 물건이 우리나라 같이 우리는 이제 해군의 어떤 수요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서 팔 수 있다. 주문을 하면은 이거 그대로 좀 변형해서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건너간 거고 이거야 이거 이 물건이야. 독일은 없는 거예요. 그게 기술력이나 뭐 여러 가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독일 해군의 기조가 지금 러우 전쟁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탄도탄 대응 능력을 또 미국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직접 투자해서 미 해군의 일삼은 바쁘니까 태평양 지역으로 가서 있어야 되니까 바쁘니까 네가 좀 해.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독일 해군이 왜 이런 2, 1C드급을 뭐 왜 안 갖고 있냐. 그거는 뭐 나중이라는 거죠. 순위가. 그리고 이제 건조를 기존의 수상전투, 이지스급 호위함, 구축함을 빨리 배치를 해야 되는. 미사일도 도입해야 되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마치 중동의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처럼 좀 그런 비슷한 상황이 접해 있기 때문에 실제 물건을 이제 만들어서 독일 해군이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독일 쪽에 뭐 이제 TKMS가 업체지만은 독일 정부에서는 자동차 분야가 또 강국이니까 캐나다한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걸 주겠다고 이제 산업 협력을 얘기하니까 우리도 동시에 한 거고 캐나다에서는 둘 다 똑같이 내놔 이제 이러면서 지금 경쟁을 시키고 있고 이 여름 휴가는 갔다 와야 되고 우리만 이제 아주 마음고생을 하는 거죠. 독일도 마찬가지니까 그 TKMS가 야, 휴가는 휴가인데 알겠는데 나도 갔다 올 건데 그것도 가을로 가는 거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지금. 이게 이제 조만간 결정 나서 뭐 이제 한쪽은 웃고 한쪽은 뭐 울 수 있고 아니면 둘 다 뭐 이 정도 만족하지 할 수 있는 나는 분할 발주할 수 있는데 이게 처음에 작년 기준 25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그때 아직 뭐 장대했잖아요. 뭐 12조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고 이게 돈이 60조 하는데 이게 더 나아가서는 또 뻥튀기 하니까 80조 사업이야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언론에서 점점 이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끌어들이기 위해서 더 부풀리는데 거기 너무 매달려 있지 말자. 좀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돼요. 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이것도.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상징적인 선언이죠. 새로 이제 부임한 카이 사장께서 자기의 어떤 아주 원대한 그거를 이제 펼친 거죠. 천대는 이렇게 미국을 제외하고 러시아나 제외하고는 그렇게 특정 전투기가 1000대를 1960년대 이렇게 지나면서 프랑스조차도 그렇게 특정 뭐 미라즈 3이라든지 그렇게 1000대를 넘어선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어요. 러시아에서는 과거 구소련 때 막 뿌리듯이 원조하듯이 한 거는 이제 전투기들이 있는데 뭐 미국은 이제 F4 팬텀이라든지 그게 이제 5000대인데 그 다음에 후속으로 F-16이 지금 4600대인가 아직 5000대를 못 넘어섰고 미국조차도. 근데 F-16은 1974년도에 등장해서 무려 지금 50년이 이제 좀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겨우 이제 생산 막판에 와 있는데 그것조차도 4600대. 그거는 원래 계획을 딱 꾸며서 이거는 작정을 하고 만든 전투기거든요. F-16. F-35도 나중에 그렇게 한 거지만은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보면은 우리의 KF-11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대륙별로 다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가 조만간 퇴역시킨다는 그 F5EF 전투기 타이거 이 전투기도 이게 사용하기 좋은 전투기인데 아주 복잡하지 않아서 이것도 1600대. 근데 F5EF는 1974년부터 인도 생산해서 넘기면서 현재 한 8개국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만 해도 50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1000대 수출론을 F5EF에 비유해서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주 오랜 시간 장수 무대를 펼치면서 1000대까지 할 생각을 하는 건지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그냥 상징적인 자기 재임 기간 중에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을 해다오 임직원들한테 저는 큰 상징성이 강한 거죠. 우리가 이제 한국형 그 전투기 그러니까 설계 부분부터 참여를 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FA50인데 절반은 이제 미국의 소프트웨어가 이제 관여되어 있고 엔진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공동개발, 국정 공동개발을 이제 시작을 해서 첫 작품이 잘 이제 완성돼서 우리 공군에 납품이 다 끝나서 이제 10여 년이 흘러갔죠. 운영 배치가. 그래서 수출 시장에서는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5개국 중심으로 이제 잘 판매가 됐는데 그걸 넘어서기 시작한 게 이라크를 거쳐서 폴란드거든요. 특히 유럽에 진출했다는 건 상징성이 크고 그게 동유럽 국가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전투기 수출 판매에 있어서는 기존 국가들 아주 전통적인 뭐 제트 전투기 생산한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늦게 이제 이게 가입이 된 거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지극정성을 다해서 후속 군수 지원을 해줘야 돼요. 또 한국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또 이런 후속 군수 지원이라든지 노력하는 게 또 어느 분야 산업 분야에 다 열심히 해주니까 그래서 그 근성 자체가 좋으니까 FA50까지는 잘 될 거로 보고 있어요. 문제 없이 그들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돈만 잘 지급하면은 열심히 추가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관리해 줄 텐데 과연 KF-11은 한 단계 더 발전한 완전한 전투기인데 뭐 물론 이것도 엔진이 미국제고 미국의 도움이 있어야 정비가 되고 또 후속 군수 지원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과연 이게 지극정성만 해서 이건 또 소프트웨어가 또 복잡하고 또 미사일도 첨단 미사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이제 돌파를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고 아직 수출이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고 하다못해 공군에 지금 넘어간 게 없잖아요. 들어간 게.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시작이고 뭐 개발을 성공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부대 배치 국내 내수에서 얼마큼 운영하는 모습을 아주 뭐 정석껏 하는 거를 보여준 상태에서 이게 해외 수출이 이루어지고 선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처음 수출이 돼서 거기에 우리가 이제 파견돼서 뭐 테크랩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그 해당되는 나라에서 테크랩에 대한 어떤 돈을 지불하는 게 어떤 뭐 원활해야 되는데 이 첫 대상 국가로 예상되는 게 인도네시아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과연 그 돈 많지 않을 텐데 테크랩에 관련된 것도 있고 후속 군수지에 대한 공급망에 대한 거 이거를 또 우리를 또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 우리를 또 거꾸로 털어먹으려고 이제 도입을 해서 받으면은 그런 걱정이 첫 도입 국가가 인도네시아가 될 거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로서는 KF-21은 좀 지켜봐야 돼요.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수출은 될 것 같은데 여러 나라. 근데 후속 군수지원 관리 같은 게 처음에 인도네시아에서 털리면은 이게 또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 어떤 해외 수출에 대한 규격을 달리해야 되는 FA50 대하고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들어가는 무장도 그렇고 엔진도 다른 차원이고 한 단계 높은 엔진이고 전술도 운영 전술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현재로서는 좀 미지수죠. 그러니까 수출에 대해서 상당히 저부터 뭐 열심히 얘기하고 다니지만은 이건 또 새로운 도전과 극복이라는 문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 전 단계 제품인 작품인 FA50PL 이게 개량형이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에 지금 연말에 같이 넘겨줄 폴란드하고 동시에 FA50M 다 개량형이에요. 하나는 폴란드 버전은 이제 암남 미사일 운용 중심의 공대공 임무 중심이고 말레이시아 M형은 공대지 뭐 임무 중심이기 때문에 뭐 레이더랑 같은 걸 사용해도 A사 레이더를.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잘 우리가 해줄지 기존의 FA50 기본 버전에 달리 이건 또 디지털을 아주 적극적으로 된 A사 레이더를 장착된 전투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또 달라요.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해줘야 될지를. 하다못해 폴란드한테도. 그러니까 GF 버전하고 PL 버전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하나의 이제 어떤 최초 시작이라고 하겠죠. 이게 A사 레이더 장착된 전투기는 우리가 가서 뭐 테크랩이 어떻게 해줄지 관리를 해줄지 그런 과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연말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소소한 경험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면은 아마 KF-21이 해외 수출이 된다면은 인도네시아 버전부터 된다면은 2028년부터 될 거예요. 서둘러서 우리가 급한 마음에 바라봐도 27년은 아닙니다. 그래서 28년 되면은 그 사이에 짧은 1년 동안에 이 디지털 전투기, A사 레이더 장착한 전투기의 어떤 F-50PL에서 M 버전에서 겪은 거를 많이 이제 경험 삼아서 KF-21 블록 1이나 2의 수출에 있어서 적용을 하면은 리스크나 좀 어떤 운영을 해주면서 좀 이렇게 리스크를 좀 감소시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건 또 새로운 과제이자 도전이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수출을 하는 거하고 가서 운영 유지 관리를 해주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일단 현재 전 세계 전투기 시장, 서방 측의 전투기 시장에서는 라팔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그 옆을 쫓아가는 게 좀 야금야금 쫓아가는 게 이제 스웨덴의 그리펜 EF형, 뭐 브라질이 이제 선도하고 있는데 도입을 하는 거로. 그런데 이게 과거에 탄생을 80년대 중후반에 최초의 모델이 등장했기 때문에 어느덧 뭐 40년 차고 그 시스템이라는 게 내부 설계 기본 구조가 과거에 우리가 본격적인 컴퓨터를 사용하던 아니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시대 전에 등장했기 때문에 시스템이 설계 방식도 그렇고 과거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기존의 4.5세대 전투기에서 이제 4세대에서 4.5세대 된 건데 이건 9버전이고 우리는 신생 이제 막 등장하는 신생 4.5세대에서 차원이 다르고 인도네시아가 도입을 이제 하면은 16대라고 하는데 16대 등 계약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그것은 기존의 미국제 F-16 전투기를 순수하게 대체하는 사업이에요. 인도네시아 공군이 48대 한 50대 미만의 F-16 전투기를 종류별로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운영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고 계속 뭐 비행을 시키다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다 이거를 같은 동급 이상의 그게 바로 이제 우리 KF-21이 그 이상인데 그 클래스로 따지면 등급을 따지면 딱 맞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의 T-50을 이제 태국이나 인도네시아가 야금야금 한 대 두 대 가져가듯이 그런 시장으로는 이제 존재를 할 거예요. 한 번에 뭐 대량 맞추는 안 할 것이고 돈 문제 때문에.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하고 관계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판매를 할 건데 야금야금 파는 거죠, 작게. 그 다음 나라는 이제 뭐 유럽 시장을 이제 뭐 특히 폴란드나 중동의 뭐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를 생각하는데 또 그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블록 2 이상의 버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는 지금의 보유하고 있는 F-16 전투기 한 47대를 도입한 지가 20년이 넘거든요. 근데 이거를 미국제 A사에다 장착해서 개량을 이제 시도를 하려는데 그럼에도 운영 수명이 또 이제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개량을 하더라도 폴란드의 F-16 47대는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 줄 거로 보고 있어요. 지금은 아무 얘기 없지만 그러면 그 자리를 채우는 게 KF-11 될 가능성이 많죠. 과거에 그 만들어진 라팔이 무슨 F5 버전으로 간다 하더라도 시간도 필요하고 그게 어차피
기초 자체가 이 시작은 구형 전투이기 때문에 옛날 과거의 4세대 전투이기 때문에 폴란드 입장에서도 K방산을 접한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뽑아먹을 게 많다고 생각하면은 KF-21을 생각할 것이고 그래서 야금야금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중동 시장인데 중동 시장은 아예 이제 자기들이 돈을 낼 테니까 개량을 더 해달라.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살펴봐야 되고 지금 중동전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그 돈 씀씀이가 일단 당장 미사일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인도네시아한테 우리가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근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서 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엮인 거기 때문에 2000년대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우리가 거기에서 신세를 진 것도 있죠. 사실 우리가 방산이라는 게 수출이 본격 나가기 전에 우리 물건을 어떤 외교 관계에 어떤 입각해서 사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또 우리는 또 참아야 되는 것도 있고 무조건 욕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도네시아를 역으로 열렸을 때 계약을 이제 납품하고 이런 거 가지고 시간을 벌면서 어떤 실적이죠. 실적을 가지고 벌면서 다음 나라를 이제 어떤 공략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다가오는 시간에 또 걸려 있죠. 달려 있고 해결은 또 시간 싸움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얼마큼 또 인도네시아 그런 불합리한 조건을 다 극복하고 또 지극정성으로 또 후속 군수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 나라도 우리한테 다가올 것이라는. 대한민국이 이익만 취하는 게 아니라 희생도 많이 한다 하면 이제 그런 게 일반 사회에서도 통용되듯이 그래서 이제 후속 국가들이 이제 등장하지 않을까. 과제가 이게 지금 FA-50PL이나 M버전도 그렇고 넘어야 할 산업은 지금 뭐 우리 공군의 KF-11 6대에서 2대, 8대죠. 올해 연말까지. 이거 앞둔 시간이지 현재 오늘 6월 현재 이루어진 게 없어요. 현재 시간이 또 기다려줘야 되고 다가와야 되고 그래서 6월 현재 된 건 없다. FA-50의 추가 뭐 수출이라든지 개량량이라든지 등장한 것도 없다. 생산 라인은 걸려 있어요. 사천 공장에 가보니까 대규모로 걸려 있더라고. 근데 그게 출시가 돼 나와서 인도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작전을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부터라는 공군의 KF-21이나 말레이시아 M버전, 폴란드의 PA 버전. 그다음에 더 나아가 인도네시아의 KF-11 열렸을 때 계약 납품. 앞으로 이제 다가올 시간이기 때문에 언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차분하게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급보는 됐고요. 600억 원의 예산을 이제 확보를 했고 거기서 소소하게 몇십억은 또 조정은 될 수 있어요. 연말에 기재부에서 그걸 이제 통제하고 좀 깎는 거 신용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600억 원은 이제 착수금 자체, 착수금 형태로 그 생산 라인 관련된 건데 어떤 거기에 기자재도 또 사야 되고 기본적인. 그래서 그건 됐기 때문에 진입은 이제 블록투는 했고 그런데 이게 언론에서 왜 이렇게 뭐 크게 떠들었냐면은 이게 실제로는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자기의 어떤 그 불안한 거를 언론 통해서 이제 호소를 하면은 예상받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작업을 한 거예요. 언론을 이용해서. 또 언론은 기사거리가 생긴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앞뒤를 모르시는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온라인 기사를 보시는 입장에서 큰일 났다. 매국노가 이렇게 많냐.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린 거 봤는데 이런 작업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KF-21의 120대 사업 완수할 때까지는 매년 있을 문제예요. 매년. 기사거리 만들어주고 예산을 안 뺏기려고 하고 근데 결국에는 기재부에서 하여튼 뭐 이 중요한 사업이니까 예산을 그렇게 뭐 없앤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서 카이다나 기재부는 계속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행정기관이고 부서고 연구기관이고 이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결국에는 완수를 할 것이다. 거기서 이제 뭐 몇백 몇십억이잖아요. 거기서 뭐 몇십억 원은 이제 빼가지고 딴 데 써야 되고 아니면 민수부에 써야 되는 그런 거를 해야만 기재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그거를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면은 결국 문제가 생겨서 자기들이 다 뒤집어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또 계속 있는 일이다. 내년에도 이맘때쯤에 또 나올 것이다. 다른 형태로 뭐 돈을 뭐 감액을 댔어요. 뭐 예산을 태우지 말라고 해요. 이제 이런 또 읍소, 그다음에 언론을 이용하는 그런 거는 전 계속 보고 살았어요. 근데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는 거. 야, 그때 기사 나왔으면 났나 보다. 뭐 근본적으로 KF-12 사업을 없애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좀 말 자체가 웃기는 게 6월 갔다 왔는데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평상시에 작년 아덱스 때 10월 달에 에어쇼 전시회도 있었지만 실내전 그 이후에도 이제 뭐 한두 전시회가 있었는데 연말에 그때 사용한 물건들 전시품을 그대로 갖고 나와서 참가를 한 거지 그 개념이 모형을 통한 개념이 뭐 발전을 많이 해가지고 아니면 실천돼서 그건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행사였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언론사에서는 오히려 두 가지 행사가 이번 주에 있었는데 제주도 군사학회가 있고 그 전에 이제 직전에 한 게 이게 이제 대전에 소위 방산 전시회를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관련 행사였는데 그게 이제 카이가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 항공기 체계업체이기 때문에 참가를 할 수밖에 없고 근데 기존의 상투적인 전시물을 갖다 놓을 수밖에 없고 모형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그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 직접 가서 보고 사진 찍었지만은 이거는 유무인 복합 체계 무슨 뭐 CCA라는 개념 이게 뭐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지금 발전되고 있다는데 실제 실천된 건 없고 조만간 이제 미국 중심으로 먼저 실전 매치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뭐 한 2, 3년 더 지나야 되고 근데 그거를 하나의 이제 제트화된 이 동체 기체이기 때문에
기존의 샤히드, 이란의 샤히드 드론이 아파치 가디언 헬리콥터에 가서 들이박은 거와 차원이 달라요. 속도나 고도, 뭐 이런 게 전투 능력, 전술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인데 이거는 이제 미국이 선도를 하고 있고 호주를 끼고 호주에서도 그 물건이 또 MQ 뭐 25 그런 보잉사 거지만은 다른 이제 CCA 분야를 또 선도를 호주 보잉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해왔기 때문에 선도는 미국이고 우리는 그걸 지금 쫓아가는 입장이고 해당되는 그 물체의 비행체의 엔진은 이제 개발을 본격 시작을 했고 거의 완성 단계로 이제 저희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엔진 개발을 그 무인기 그 CCA라고 하는 그래서 대한민국은 뭐 착순 잘했는데 저게 지금 전시물에 뉴스에 나오듯이 이게 뭐 전망이 좋다 지금 아직 그럴 말할 단계는 아니에요. 이제 개발을 돌입을 했기 때문에 대한항공도 물건 좋은 게 있고 그래서 이게 다 업체 간의 경쟁도 있고 선택이 돼야 되고 엔진 개발도 완성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의 핵심 플랫폼인 KF-11이 실전 배치가 블록2까지 빨리 돼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소프트웨어라든지 시뮬레이션 하는 거 여러 가지가 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운영 컨트롤을 하는 것 때문에 지금은 너무 좀 이런 얘기다 우리나라는. 근데 개념은 가지고 있다. 다행히도 이거를 우리 공군 중심으로 어떻게 적용 운영할지는 개념을 이제 제대로 안착을 시키고 있다. 이제 시작이다. 근데 물건 자체는 아직 나오기 전이다. 그냥 모형으로만 존재하는. 그리고 해당되는 그 전시회는 상당히 예전에도 그랬어요. 작년, 재작년에도 매번 갔는데 실망스러운 전시회인데 이번에도 카이 부스 가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나왔더만. 그래서 그냥 그런 개념이 우리가 출발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그 해당되는 행사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고 중국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유럽도 이제 업체별로 하고 있는데 가장 앞서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이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 회사가 그런 분야는 앞서고 있다. 그 부분은 이란이나 중국이 뭐 이렇게 앞서고 있는 건 아니고 미국이 일단 한 발자라도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향후 공중작전의 개념이 바뀔 것은 분명합니다. 2030년대. 우리는 한미동맹도 있고 열심히 또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뭐 자연스럽게 미국의 어떤 정보 그런 분야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뭐 잘 되는 편이에요. 차근차근 해마다 조금씩 내용 논리가 바뀌고 발전하고 있고 관련된 기술이 좀 더 공개가 되고 있고 컨트롤하는 것 때문에 통신 체계도 중요하고 뭐 데이터 링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차근차근 하고 있어서 2030년대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KF-11 다음 전력화 다음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보시고 기다리면 됩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군사적으로 보면은 협상이 마무리가 될 듯한데 묻지마식의 도발을 또 이란도 하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겪었지만은 뭘 쏴놓고 미사일이나 드론 쏴놓고서 나 그런 적 없다고 상당히 모호한 어떤 공격 작전을 산발적으로 했고 미국도 이 아파치 가디언 헬기가 거기서 이제 초계 정찰 비행을 하는데 또 향해서 쐈고 무기를 그러다 보니까 이 모호한 전쟁으로 이제 또 지속적인 전쟁을 가다 보니까 미국도 이걸 한번 혼내야 되겠다. 혼내고 협상을 또 이어가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오늘 기준으로 이제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뭐 49발을 쐈다는데 상대적으로 이란군에 비해서 미국이 이제 무기 체계는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발적인 무기 어떤 발사가 아니라 한 번에 근데 뭐 49발이면 또 그렇게 뭐 많은 것도 아닌데 뭐 좀 아껴가면서 사용하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고 또 협상을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보다는 이란이 전례 없이 마치 그 러우 전쟁의 우크라이나군 같은 어떤 상당히 교묘하고 약은 그런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어쨌든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새로운 이게 모멘트고 어떤 이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상당히 무시를 할 수 없는 이란군에 대해서 저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뭐 상당히 잘한다 이 의미가 아니라 이게 새로운 그 작전 마치 아프가니스탄전이나 이라크에서 그 비정규전에서 미국이 많이 고생을 했던 특히 아프가니스탄전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그 땅을 버리고 나왔지만은 또 다른 이제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뭐 어떤 서적이나 아니면 TV에서 이렇게 뭐 좀 해설해 주는 프로그램들 저도 최근에 좀 보면은 역사적으로 이제 페르시아 국가잖아요. 페르시아인데 그런 어떤 저희들의 흐름들이 있구나. 이게 21세기지만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란은 무조건 뭐 못난 국가다, 뭐 좀 떨어진다, 뭐 전쟁 수행하는 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이번에 모든 걸 좀 객관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란군의 저력이 비정규전 쪽으로 드러났고 과거에 1980년에서 88년 대이라크 전쟁, 이라크가 이제 이란을 침공했던 적이 있어요. 8년 전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의 팔레비에서 신정 체제로 막 바뀐 직후에 이라크가 쳐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팔레비 그 왕정 때 도입을 했던 따끈따끈한 미국제 전투기 뭐 F-14 토마호크이라든지 F-4 팬텀, 그다음에 F-5 전투기 이 3대 전투기 가지고 공중전 수행을 참 그때 나름대로 잘 했어요. 그때는 정규전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비정규전 쪽으로 이제 가는 거고 비대칭 그래서 이란군의 저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그쪽 지역에 중동 국가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좀 강력한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향후에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임시방편의 어떤 휴전이나 어떤 그냥 형식적인 종전이 있을지언정 결국에는 핵무기를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번에도 뭐 심하게 당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고
중간에 이제 뭐 협상을 하면서 또 비밀리에 몰래 또 개발을 또 할 거예요. 뭐 야금야금 이제 하다 보면은 그런 어떤 평화가 위장된 평화는 한 10년에서 한 15년 사이는 이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다 종전 처리가 된다면은 어떤 제한적인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후에는 핵폭탄을 갖게 돼서 우리가 뭐 일종의 흔히 얘기하는 아마겟돈의 전쟁의 지금 시작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서막이고 결국에는 중동 지역에서 핵전쟁이 그 전 지구적인 핵전쟁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그쪽 지역에서 핵전쟁이 또 발발할 가능성을 좀 열어뒀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지금 간단한 쉬운 전쟁도 아니고 간단한 어떤 얘기가 아닌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러우 전쟁보다는 전에는 이제 러우 전쟁이 3차전이 있을 거라고 제가 예측하면서 말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이란전에 어떤 또 새로운 2차전이 기다리고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는 예의주시 해이되고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다음 트럼프 다음 대통령이 이제 들어서서 이걸 어떻게 감당할지도 좀 상당히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나 대만과 중국의 양안 분쟁이 또 이렇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거를 관리 못하면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국제 정세가 결국에는 저쪽에 중동전이 항상 그랬듯이 결국은 동북아 쪽의 사태로 이어지는데 다행히도 그동안에 동북아에서 양안 사태나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은 게 다행히 한데 앞으로는 저런 영향과 여파가 있어서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지금 있다. 발전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한 사람으로서 걱정은 좀 됩니다. 이란전이 남의 일은 아닌 것 같은 그 여파가 이제 여기까지 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정밀 타격이기 때문에 핀포인트 공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TV 화면에서 일부 제한된 그 화면이 전송돼서 이제 미국을 거치거나 유럽 이런 방송사에서 사가지고 아니면 일부러 다운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걸 보면은 과거에 1970년대, 80년대 일반적인 그냥 TV 촬영에서 보여주는 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다 파악이나 판단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이런 제한적인 이게 전면적인 공습은 아니고 제한적인 이제 어떤 협상을 더 끌어내기 위해서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또 선거에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급하게 이제 제한 공습을 했는데 이러한 수준은 과거에 이라크전을 하기 전에 2003년 이라크전을 돌입하기 전에 1998년 클린턴 정부 때도 그렇고 제한적인 공습은 항상 있었어요. 맛보기 공습 이렇게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별로 이렇게 감흥이 그러니까 이런 높낮이에 대해서는 뭐 과거에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뉴스를 이렇게 TV 화면을 아니면 뭐 유튜브 화면 보면서 별로 그냥 전에도 있었던 거다. 그런 수준을 이제 격하는 입장이고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 레바논을 이제 향해서 계속 공습을 하는데 헤즈볼라를 다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런다고 해서 지금 세력과 위력은 많이 떨어졌지만은 하마스는 사실상 뭐 없는 거나 다름없고 근데 헤즈볼라가 대신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완전 소멸이 가능할까? 그러면 계속 이어지는 거고 과거에 2006년도에도 그랬지만은 이게 뭐 요즘 사람들이야 이제 그 유튜브나 TV 화면에서 겪고 계신 거지만은 저 같은 세대에서는 뭐 계속 지속적으로 겪어왔기 때문에 뭐 새로운 건 없다. 빨리 그냥 석유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이 산유국이고 우리 이제 수입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인 경제 때문에 자동차 유가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물가하고 그래서 빨리 그냥 마무리 쳐라. 이게 또 제한적인 휴전이고 이게 보장된 미래가 보장되고 완전한 휴전이 아닐지언정 지금 우리 또 대한민국의 경제 활동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이 들어갔을 때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고 저렇게 흐지부지 항상 뭐 미국은 뒤끝이 이렇게 이런 편인데 그럼 빨리 그냥 마무리 져야죠. 소위 뭐 언론에서 뭐 좀 크게 부풀려서 써먹는 뭐 무기가 소모됐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미 국방성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양은 태평양 지역을 향해서는 절반을 가지고 있고 뭐 항공모함이나 공을 할 수 있는 태세가 배정이 따로 돼 있어요. 전투기나 이게 다 저쪽에 들어간 건 아니고 그건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고 중동 지역에 배정된 전력은 지금 사용할 만큼 사용했고 유럽 대비 또 전력은 또 그나마 또 3분의 1 전력은 남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 군사력의 위기는 아닌데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저게 휴전과 뭐 종전을 향해 가야 되겠죠. 제가 볼 땐 그래요. 타격이 없어요. 기존에 팔레비 왕정 때 만들어 놓은 군사력은 이미 8년 전쟁이 거의 다 소모돼서 그 잔존 세력들이 있을 뿐이지 제대로 가동되는 전력도 아니고 물론 이제 지상군 전력은 전차를 중심으로 일반 그 병력들은 포병하고 그거는 그대로 이제 좀 계속 유지를 했고 자국에서 만들어낸 거는 많이 도입을 했죠. 그래서 지상군 전력은 별개고 땅이 붙어 있는 이제 이라크가 또 만약에 미래에 쳐들어오면 대비해서 그런 전력 보존이 있는데 그건 이제 이번 전쟁하고 큰 상관이 없고 결국은 이게 항공 공습전이기 때문에 드론을 얼마큼 보유하고 있고 탄도탄 그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중동 지역에서는 그런 거를 유지하고 또 산발적으로 사격해서 이스라엘을 또 견제하고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거. 미국 견제하는 건 주변에 나와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드론 공습이 효과가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있고 이스라엘 향해서는 탄도탄 사격을 해가지고 뭐 테라비브나 뭐 이런 지역에 대해서 심리적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그래서 이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이라크 봤을 때보다는 상당히 체제가 군사력 체제가 어떤 비대칭 무기로서는 잘 가지고 있었던 게 우리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동안에 1993년도 이래로 이란이 어떤 대규모의 북한에 이어서 탄도탄을
탄도탄을 개발해서 배치를 할 것이다 했는데 그게 1993년도였거든요. 보고서가 나온 게. 그로부터 3년 4년 지났는데 확인이 되는 거죠. 진짜 착실하게 준비했구나. 비대칭 무기 탄도탄 쪽으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것을 한반도에 적용하면은 여기 그대로 북한이 탄도탄이나 순항미사일이나 대규모 방사포는 어느 정도 실전 배치를 했는데 드론 쪽은 북한도 지금 제대로 배치를 못하고 있어요. 러시아 전쟁에 파병은 됐지만은 전술을 배워와서 그 교리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 공장을 지금 대한민국처럼 이제 막 건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벌어온 돈,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받아온 마치 우리가 베트남전 때 그렇게 송금을 해서 받은 것처럼 돈을 가지고 들어온 것처럼 똑같아요. 과거에 대한민국이 1960년대 중후반에 했던 것처럼 북한도 지금 21세기 와서 하기 때문에 돈이 이제 입수가 돼서 드론 관련된 전력을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김정은이 스타일을 보면은 이 어떻게 보면 무기 매니아인데 자기가 어느 정도 전력을 구축하고 있으면 이제 과시를 할 텐데 아직은 그렇게 한 모습은 없고 기존의 전통적인 순항미사일이나 여러 가지 미사일들, 탄도탄을 과시하고 이제 함대지 미사일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향후에 한반도의 미치는 이제 드론전이 이제 본격 자리 잡는 게 우리도 공장 건설하고 북한도 공장 건설하고 도입을 해서 전력화하면 2030년부터 그런 측면에서는 이란전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모습은 러우 전쟁에 이어서 결국 신형 무기 장르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제 미국에서 아주 이름을 날렸던 뭐 전쟁에 투입해서 아파치 가디언이 결국에는 당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이 아파치 가디언 2차 도입을 취소하고 현재 비공식적으로 취소했어요. 어떤 행정 절차에서는 올 연말에 이제 없애는 건데 소요제기를. 그래서 우리도 그거 대신 뭐 그런 자폭 드론 그런 두 종류의 드론 쪽으로 이제 도입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또 이란전이 여파가 그런 어떤 산발적인 무기 체계를 사용해서 비대칭 무기를 사용해서 보여주는 게 저 같은 사람한테는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되면 참 문제가 커지겠다. 그런 측면을 보고 있어요. 어떤 전쟁 전반적인 어떤 협상 문제는 저렇게 지리하게 과거에 다른 전쟁도 그렇게 지리하게 협상을 하다가 끝을 맺었기 때문에 러우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이제 미국의 협상가들이나 이란의 협상가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이란의 혁명 수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력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스라엘과 미국을 견제하는 군사적인 무기 측면에서 그게 이제 한반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거지 그대로 옮겨오면 그런 부분이 좀 주시를 하고 있고 소소하게 걱정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산발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주도권을 다 쥐고 있고 현재 무기 공급을 해주는 게 미국이지 이스라엘 자체에서 생산하는 거는 그 양이 얼마 안 되고 쫓아오지 못하죠. 공습을 수도 없이 무수하게 지금 계속 해왔죠. 2023년 10월 7일 이후에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주로 이제 그게 개념이 탄약 개념이죠. 정밀 유도 폭탄. 포탄이 아니라 폭탄. 포탄은 우크라이나전에서 포탄이고 지상 발사하는 거. 이스라엘은 미국에서 정밀 유도 폭탄, 뭐 제2단 시리즈라든지 레이저 유도 폭탄을 중점적으로 사용해서 지금 공습을 시행했기 때문에 소모는 많고 결국 미국에 의지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어떤 플랫폼은 고정되게 지금 300여 대의 전투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거기서 소모하는 여러 종류의 폭탄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방공망 유지를 또 해야 되는 거 최소한의 뭐 사드라든지 뭐 패트리어트 지원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적으로 이 지속적인 전쟁을 크게 이란을 상대로 이제 한다면은 트럼프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유태인의 그 세력이 어떤 그 배후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강해요. 말을 안 들어. 그러면 트럼프가 강경적인 그 행동과 작전을 주도를 하도 한편에서는 왼쪽에서는 레바논을 계속 공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쪽 입장에서는 헤즈볼라나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협상이냐. 과거 먼저 3월 달에 트럼프가 겁박했다가 다음 공습했다가 반복되는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을 믿을 수 없다. 미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무기를 그만큼 폭탄 그거를 공급을 멈추면은 그 이어진 그 공습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왜 컨트롤 안 하냐. 그래서 이란의 불만은 거기에 많고 그리고 이게 이 산발적으로 헤즈볼라 측을 공습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아요. 과거에 뭐 베트남전도 그랬고 실제 뭐 지하로 숨어들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란군이 이번에 공습을 받아도 불과 며칠 만에 다시 그거를 시설을 건설을 다시 해놓는다든지 미사일 발사했다든지 이거는 뭐 과거 6.25 전쟁 베트남전 때도 다 겪었던 거거든요. 이러한 측에서는 반대 측에서는 상당히 빨리 이거를 다시 재건을 해요. 그건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다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헤즈볼라도 금방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기본 세력들을 이란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세력이 그런 전력 다시 재건하는 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소모적인 공습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럼 결국에는 지금 러우 전쟁에서 푸틴이 생각하는 게 자기가 또 밀리고 쫄리니까 그냥 전술핵부터 한번 매겨 키예프에다가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하는 것 같고 트럼프도 지금 그런 유혹을 받고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봐서 푸틴이 먼저 그런 걸 이제 인류 뭐 최악의 지도자로서 이제 욕먹을 그러니까 지목이 될 가능성을 생각하고 사용하면 그 다음에 연쇄적인 효과로서 반응으로서 미국도 이란을 향해서 사용할 수 있죠. 저위력 전술 핵. 그래서 지금 그런 정도로 이게 공습의 효과는 사실상 없다. 소프트 스킨처럼 이렇게 좀 때려봤자 다시 살아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가 협상할 때는 집중해 이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거죠. 미국이 또 가장 또 분노하고 화를 냈던 게 같은 편인데 자기를 도청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란하고 이제 협상하는 거를 도청한다는 거.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그러냐? 도대체 자기를 패싱하고 또 무슨 알 수 없는 조건들을 내세워서 합의를 해버리면 어떻게 할까? 마치 우리가 대한민국 옆으로 제껴놓고서 트럼프가 미국의 북한의 김정은하고 협상을 몰래 하면은 어떤 조건을 하는지 알고 싶은 것처럼. 그래서 그러한 아주 적나라한 모습이 이번에 그쪽 지역에서 다 드러나고 있죠. 트럼프의 입장도 있고 네타냐후의 입장도 서로에서 부닥치는 거죠. 이게 부닥쳐서 해결이 안 되는. 그걸 지켜보는 이란은 이게 말이 되겠냐. 이게 뭐 종전이나 휴전까지 갈 수 없는 조건이다. 결론은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야 되겠다. 이스라엘이 꼼짝 못한다. 적극적인 도발을 공격을 못할 것이다. 그런 논리로 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소위 다른 쪽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서적에서 얘기하는 아마겟돈의 전쟁의 서막 시작인가 하는 생각을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결론이 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마치 러우 전쟁도 지금 결론이 쉽게 날 수가 없고 해법이라는 게 그냥 상식적으로 등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러우 전쟁 지역도 그렇고 마찬가지. 한반도가 80년 가까이 이렇게 왔던 것도 서로의 입장이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났고. 근데 반면에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이 4차 중동전 이후에 73년 4차 중동전 이후에 미국의 중재로 78년도에 79년 그 사이에 서로 협정, 데이비드 캠프 협정을 맺은 거는 상당히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중동 국가 중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상대로 이집트가 상당히 좀 대단한 나라였구나. 지금도 뭐 대단한 나라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어떤 협정이 맺어진 거 그리고 나름대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시나이 반도 그쪽 지역에서 반대쪽이죠. 이쪽은 이란 쪽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란 이쪽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반대 사례도 있고. 근데 이란은 또 흘러내려온 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끈질기게 자기를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반 대중에게 있어서 뉴스 분야에서는 외신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좀 관심이 없는 멀어진 거. 그리고 이제 현재 월드컵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월드컵 관심 없어요. 이런 전쟁 쪽만 신경 쓰기 때문에. 근데 대중들은 이미 월드컵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좀 뉴스에서 배제가 될 것 같습니다. 1973년도에 4차 중동전 때 이미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소규모지만은 이제 핵폭탄을 보유하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아프간에 이제 시리아가 공격을 해하면서 포위되다시피 해서 뭔가 위기를 좀 맞이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어떤 정부에서는 그 핵무기를 사용할까 말까 만지작거렸는데 이제 미국이 적극 개입을 했죠. 무기를 전차, 뭐 M60A1 샤이안 전차라든지 뭐 F4 펜터밀, 얘가 가지고 있는 나토에 배치한 그 전력을 다 급히 공수해줄 테니까 막아봐. 그래서 무기를 급하게 많이 줘요. 73년대. 그렇게 해서 역전을 시키죠. 시리아군을 역전시켜가지고 이제 위기를 모면했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핵폭탄에 대해서는 가지고 이제 있는데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서방 측하고 소위 구공산권, 러시아, 옛날 소련이죠. 이란도 이제 뭐 미국 입장에서 불리한 국가인데 특징이 서로 나눠지는 게 이스라엘군이 제리코 시리즈라는 탄도탄이 있는데 먼저 번에 일절 이 탄도탄을 사용 안 해요. 그러니까 최후의 무기라는 거죠. 자기가 소멸되기 직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아껴두고 있고 대량 보유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핵무기는 흔하게 이란하고 저렇게 격화된 아니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이 비정규군 상대로 핵무기를 생각하는 건 전혀 없고. 그럼에도 이건 진짜 아끼고 있는. 자기 이스라엘이 없어질 위험에 처했을 때 거꾸로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특징이 탄도탄은 이스라엘군이 사용한 게 없잖아요. 순항미사일도 사용한 게 없고. 들어간 건 다 공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 이게 이스라엘 공군의 3대 축인 F-35, F-15 시리즈, 그다음에 F-16 이걸 가지고 계속 돌리는 거거든. 340대 미만의 전투기 가지고. 그럼 거기에 핵심 무장은 ALBM이라고 공중발사 탄도탄도 사용하지만 이건 전쟁 초기에 지금 이 공습전 초기에 많이 사용한 것 같고 지금 지속적으로 가서 떨구는 거는 유도폭탄. 보통 평균 제이담이나 GBU 시리즈가 평균 사거리가 공중에 투발하면 이렇게 활공비행한다든지 그러면 25km 정도 짧은 거예요. 그럼 상당히 깊숙이 틀리면 F-35가 더 온다는 거고 레바논 지역에 이제 방공망이 없으니까 거기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F-16 전투기를 중심으로 유도폭탄을 떨구는 거고. 근데 지상에서 폭파되는 영상들을 지금 한 4, 5년 동안 보시면 특징이 건물을 이렇게 거대한 빌딩이 있으면 그냥 이게 밑에 쳐서 뭐 음식 쳐듯이 쓰러지듯이 이렇게 주저앉게 하잖아요. 그게 다 정밀 유도폭탄을 사전에 좌표 입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용 무기 주력은 어떤 정밀 유도폭탄 시리즈다, 종류다. 그건 공급을 하는 나라는 다 미국이다. 전반적으로 한 90%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스라엘이 핵무기에는 이제 사실 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반면에 이제 이란은 공습을 끊임없이 당하니까 그걸 못 들어오게 공습을 못하게 하려면은 결국에는 핵무기가 있으면 못 들어올 것이다. 그건 이제 말 그대로 서로 최후의 전쟁이 돼버리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최소한 이란하고 이제 뭐 핵무기 개발을 중단을 시키는 정도는 이제 뭔가 얻어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포기가 아니라 중단. 향후에 시간을 서로 벌어야 되니까 이제 그거를 미국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거고, 마치 오바마 정권 때 10년 전에, 11년 전에 이렇게 뭐 억지로 협상해서 마무리 졌던, 지금은 이제 상황이 글로 몰리고 있죠. 트럼프도 그게 싫어가지고 이걸 다 파기하고 이제 들어간 건데, 상황을 보니까 이란이 만만치 않으니까 최소한 오바마 정권 때 했던 거에 유사한 걸 좀 더 약간 발전시킨 걸로 해서 시간을 또 벌어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80살이기 때문에 향후에 다음에 대권에 뭐 나올 의미도 없고 지금의 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이제 이거 하고서 역사적으로 이거 하고서 자기 나름대로 업적에도 해놓고서 이제 쉬면서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연로해가지고 판단력 떨어지고 다음 대통령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근데 이거를 틀어 막아야 돼. 자기가 일을 저질러놨기 때문에 틀어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 최소한의 후퇴가 아닌 오바마보다 조금 뭐 1, 20%좀 더 이렇게 진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이스라엘은 최소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예멘의 그 준동 그거를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레바논 헤즈볼라를 레바논 정부가 통제해서 일종의 중립지대를 만들어야 되는, 군사력을 없애고 헤즈볼라 세력이 정치 세력으로 남아있어도 군사력을 없애달라, 레바논이 그걸 통제를 해라, 그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입장은 최소한의 이 레바논 지역의 중립지대 무장을 이제 해체해야 되는 헤즈볼라,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은 이제 시간을 한편으로 또 벌어야 되고,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전쟁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틀어막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어떤 여론 자체가 이 서방 측 국가 입장에서는, 유럽하고 이제 아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석유가 계속 오르니까 일상생활이 부담스럽고 당장 뭐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드니까 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아 제발 끝내라, 지겹다, 미국이 맨날 저렇게 전쟁 수행하는 거 지겹다, 결론이 나지 않는다. 근데 그럼에도 과거 역사를 되돌아가면은 미국이 욕을 엄청 먹으면서 결국에는 마무리 진 거는 이라크전, 2003년도에 들어가서 결국 2021년 8월 중순에 아프가니스탄전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그건 버린 거예요. 철수할 의미가, 그러니까 거기서 전쟁할 의미가 없어서 아무런 얻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것도 과거로 또 지나간 일인데, 아 이라크를 저렇게 때려 잡았으니까 이라크가 그나마 좀 조용한 거 아닌가. 지금은 슬금슬금 뭐 민병대 동원해서 뭐 거기 있는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를 뭐 슬금슬금 때리고는 있는데,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 나라 자체에 레바논처럼 통제를 못하고 그 안에 군사력이 또 있다는 게 무슨 옛날 뭐 춘추전국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란도 좀 약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최소한의 그거는 있죠. 자기들이 노림수로. 최종 결론은 당장은 완전한 평화는 없다. 또 이게 유발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이제 한반도가 잠재적으로 전쟁의 가능성이 아직도 살아있고 남아있듯이 그쪽 지역도 이제 글로 가는 거고, 러우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 연동돼 있어요. 또 다른 전쟁 중에서 인도 파키스탄에 지금 저번에 항공 공주전이 있었는데, 공습전하고 거기도 똑같아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한반도도 마찬가지고, 양안 전쟁도 그렇고, 이게 보통 공통점이 역사적으로 1946년 7년부터 다 똑같이 시작을 해요. 인도 파키스탄 지역이든지 한반도도 그렇고, 양안은 이제 1949년부터 도망왔으니까 대만으로, 이 바르샤바 조약권도 생기는 것도 뭐 49년도 전후에서 생기면서 계속 이게 뭐 탈냉전 얘기하는데 실제로 아주 근본적으로 끝난 건 없어요. 지구상에 서로 이제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계속 도발 전쟁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 여기서 이제 뭐 작년에 있었던 일이지만 또 다른 어떤 단기적인 전쟁, 태국하고 캄보디아 공습전과 포격전은, 거기는 이제 베트남전 1973년 이후에 1975년 이제 완전히 남베트남 패망한 이후에 국경 분쟁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요즘 사람들 모르죠. 그걸 그 당시에 종이 신문을 보지 못하면, 근데 저는 이제 봤으니까, 아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이미 그것도 40년 이상, 50년 가까운 분쟁 지역이에요. 거기도 태국과 캄보디아 그쪽 국경선은 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구상의 전쟁은 한번 뭔가 도발이 있고 치고받고 하면은 완전히 점령해서 먹기 전에는 끝나지를 않더라는, 이 모든 지역이 한반도부터 쭉 이렇게 가면서 저쪽 러우 지역, 우크라이나 지역까지. 물론 우크라이나는 원래 소련 땅이었는데, 그게 이제 1991년, 2년 소련이 망하면서 러시아로 줄어들면서 잠재적인 게 있어 왔고, 2014년도에 1차 러우 전쟁이 있었죠. 크림 반도에서. 근데 그 당시에는 더 서방 측이 기습을 당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그로부터 지금 이제 2차 전쟁이 있는 거고, 앞으로 3차 전쟁도 가능성이 또 남아있고, 이란전 하나만 얘기할 게 아니라 다 연동돼 있고, 결국에는 뭐 무기 조달이 러우 전쟁에 있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전차나 전투기 조달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고, 물론 중간에 트럼프가 불만을 많이 가지고 막 협박도 하고 겁박도 했는데, 결국 미국 중심으로 무기 조달은 계속 해줘야 되고, 그게 방패막이기 때문에 나토군에 대한. 그렇다면 이란전은 또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계속 그런 정밀 타격을 계속 보고를 해야 되고, 앞으로도 채워줘야 되고, 참고로 또 이 중동 국가도 밑에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를 향해서는 패트리어트 시리즈 계속 줘야 되는, 만들어서 뭐 돈을 받긴 하지만은 뭐 사드 미사일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에서 서남아시아는 이제 인도나 파키스탄은 미국이 직접 지원하는 무기체계는 없어요. 그건 알아서 조달하는 제3국가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건너뛰면은 결국 이제 양안 전쟁 대비 대만,
그다음에 대한민국, 일본에 무기 조달해줘야 되는 거. 그래서 서로 다 연동돼 있어요. 여기가 물건이 많이 들어가면 여기가 모자르고. 그러다 보니까 K방산의 무기가 시기적절하게 2014년도 이래로 전차 미사일 천궁2 이게 전부 다 이걸 대비해온 건 모르겠는데 북한을 상대로 준비하다 보니까 인기 품목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잠수함 수출도 기다리고 있고 KF-21의 역할, KF-21의 전투기 역할은 상당히 커요.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테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야에서 36년째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이 K방산의 무기가 기대가 많이 되고 이제는 전시작전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는데 또 한미연합전력에 대한 또 한미동맹 이런 측면에서는 또 미국의 또 핵전력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부분의 핵전력은 미국에 계속 의존해야 되고 하지만 전술무기는 상당히 우리가 발전해야 했다는 게 자부심이 저도 이 분야에 종사하면서 있습니다. 그리고 더 발전할 수 있고 그 시리즈 무기들이 정밀 무기들의 시리즈가 더 나올 예정이고 해서 상당히 대한민국의 어떤 능력이 상당히 균형을 잡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과거에 10년 전 이상, 뭐 20년 전에 특히 20년 전에 불안하게 살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70년대부터 75년부터 1975년부터 지금의 2016년까지는 이 무기 체계가 골고루 우리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는 2020년 이후에는 충분히 확보되는데 그래도 또 일반 민생 이 경제가 있기 때문에 뭐 유가 문제가 그래서 이러한저런 빨리 일단 톤다운돼서 가라앉아야 돼요. 근데 잠재적인 거는 계속 한반도처럼 이제 존재하는데 양안 전쟁 대비처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게 지구상에 우리가 인류가 사는 이상 전쟁은 끊이지 않겠다는 거. 그때 대표적인 전쟁들은 그 러우 전쟁 지역, 그다음에 이란, 그다음에 한반도, 그다음에 대만과 중국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